요즘처럼 국내 정세가 요동을 치고 또 국제 정세도 상당히 불안해지고 또 경제가 침체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미래 예측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은 과연 5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나에게는 일자리가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질 것인가, 상당히 예측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 통일된 독일 제국의 2대 황제였던 그게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독일 통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100년 후에는 독일의 미래, 또 100년 후에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내의 과학자, 또 여러 전문가들, 또 군사 전문가들 총동원해서 100년 후에 유럽과 독일의 미래를 예측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의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년 후를 내다보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조금 오늘 시각에서 보면 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후스틀러라는 독일의 과학자는 라듐 원소가 퀴리 부인이 발견을 했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200년, 30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황당한 보고를 했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유럽이 보유한 15,000대의 비행선 덕분에, 그러니까 비행기도 아니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비행선 덕분에 유럽이 승리를 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런 또 황당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당시에 이 독일 제국의 브레인을 총동원해서 1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봤지만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은 거의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듯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인간이 갈망하는 그런 주제지만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미래 예측을 지시한 빌헬름 황제의 2세는 8년 뒤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8년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100년 후만 예측을 했지 8년 후의 예측은 아예 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4년 뒤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은 막강한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세계대전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연전연승하던 독일군이 결국 이 참호전에 매몰돼서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빌헬름 2세는 눈물을 머금고 벨기에로 망명을 떠나면서 황제를 퇴위를 하고 500년간 내려오던 독일의 왕가 호헨솔르른 왕조가 몰락하고 이 베를린에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리퍼블릭, 민주공화국이 들어서는데 이게 불과 4년에서 8년 전 얘기인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년 후를 좀 내다보고 관심을 기울이시겠지만 우리가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뜻대로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빌헬름 2세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퓨처롤로지. 근데 미래학자들이 그냥 비싼 강연료를 받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처방을 내놓는데
그것도 역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100년 전보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겠죠. 그러나 맞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미래학을 창설한 이 플레히타임이라는 독일 학자는 1973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유럽인들이 봉건적인 농노제도로 돌아가는 것만큼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18년이 흐른 다음에 1991년에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실험은 소련의 해체와 함께 73년 만에 종말을 구하게 됐는데 18년 후에 완전히 이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미래학은 과학이 아니고 점성술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989년 2월 달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짐을 꾸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해 한국에 와보니까 11월 달에 11월 9일 날 1989년 11월 9일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2월 말까지 독일에 살다 왔는데 불과 8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독일의 많은 이 정치학자들,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전문가들, 또 이 공산권 전문가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 어떤 논문이나 보도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나왔다면 제가 읽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도적같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예측으로 밥을 먹고 사는 학문들이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는 경제 예측 모델로 상당히 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배출하고 경제학에서 이 경제 미래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데 해마다 이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이 미래 예측과 관련된 그런 경제 모델인데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고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경제학을 gloomy science, 우울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맞지도 않는 걸 또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걸 또 열심히 시험을 봐야 돼요. 학점도 땁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 예측이 어려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이 많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연한 기회에 무너졌어요. 어떤 그 동독의 간부가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동수독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right now, 당장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생각보다 몇 달 앞당겨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외교관 출신이 있는데 30년 동안 외교관을 했고 또 주요국 대사도 지냈고 북한과의 협상도 많이 했던 장본인인데 최근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남북 통일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전문가로서 북한 사람도 만나보고 많은 협상을 진행해 봤는데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가능하지도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역사의 대반전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다리면은 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교 시절에 읽었던 아주 참 감명 깊은 책이 있는데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읽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한마디로 인간의 방황과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무겁습니다, 주제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사춘기 때고 상당히 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좀 방황하던 때라 아주 이 체질에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책을 제가 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참 아주 집중을 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저는 뭔가 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 뭐냐면 뭔가 이 정말 반전이라는 게 있구나, 인생에서.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우스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파우스트에는 50세의 노교수 파우스트 박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분은 철학, 의학, 법학, 문학, 신학, 자연과학에 통달한 천재 과학자, 천재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50년을 살면서 거의 35년을 학문에 매진했던 이 당대 최고의 석학 파우스트 박사가 50세 연구실에 가만히 있어서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한가 하면은 자기가 이 세계적인 석학이 됐지만 그런 학문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본질이라든지 창조의 원리를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간 부질없는 연구를 하더라고 많은 책을 읽고 세월을 너무나 허비해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현세적인 그런 쾌락조차도 누려본 적이 없고 결혼도 못하고 여친도 없고 책만 가득 있는데 우주의 원리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그런 결단까지 하면서 상당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가장 좋아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악마겠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울에 빠지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고민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엽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무슨 좋은 방도가 있단 말이오 하니까 박사님 저하고 오늘 딜합시다. 계약을 맺읍시다. 그래. 그래서 무슨 계약입니까? 내가 보아하니 우리 박사님은 한 번도 연애도 안 해보시고 모태솔로 같은데 이참에 제가 화끈하게 20세의 젊은이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박사님이 30년 동안 못 누렸던 인생의 쾌락 또 막강한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제가 그거 해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박사가 이렇게 듣더니 그러면 반대급부로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게 뭐요? 당신이 뭐 자선사업가 아니니까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하나. 그 뭐요?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는 이 구성을 충분히 누리시고 인생의 쾌락을 다 누리신 다음에 영혼을 저한테 파시면 됩니다. 그럼 영혼을 팔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뭐 제가 아주 럭셔리한 지옥으로 안내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파우스트는 너무나도 인생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다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메피스토펠레스 이 악마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박사님이 충분히 쾌락을 누리신 다음에 아주 만족한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되면 멈춰라 시간이여 너는 진정 아름답구나 이런 멘트를 외치면 제가 나타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계약을 맺은 후에 메피스토는 계약 조건대로 진짜로 파우스트를 라이프치히 대학가에 위치한 마녀의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마녀의 영약을 먹여서 20살의 젊은 사내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20세 이제 싱싱한 그런 젊은이가 돼서 세상의 쾌락을 그냥 차례차례 맛봅니다.
젊고 예쁜 여자들을 이 악마는 차례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또한 악마는 그에게 부귀영화가 올라서 제국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맛도 보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백발이 성성한 파우스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또 이 쾌락을 실컷 누린 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그게 참 허무하고 내가 이제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가까워 왔는데 도대체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좀 살자. 인생에서 무언가 보람 있는 것을 남겨야 됐다고 보다가 땅이 없어서 고생하는 소작인 농민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농민들이 소작을 하지 않고 자유민으로서 자유롭게 농사질 수 있는 이 땅을 간척을 합니다. 해안 토지를 매입을 해서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가 엄청난 농장을 꾸며서 이제 입주가 이제 내일 모레면 입주가 된 그 날에 미리 가봅니다. 그래서 농장을 거닐면서 파우스트는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하고 맨날 소개팅 받고 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 농장을 주게 됐다 하면서 너무 기뻐서 드디어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외치니까 득달같이 악마가 나타나서 지옥으로 영혼을 모셔가려고 하는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장미꽃을 뿌리면서 내려오면서 축복된 영혼이여 이제 안식에 들어가라 하는 천사들의 합창이 있었고 이때 메피스토를 비롯한 이 악마들은 다 쫓겨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파우스트 영혼은 용서를 받고 영생의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악마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를 갈면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파우스트는 영혼은 구원받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로 끝납니다. 독일말로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이건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에는 방황하는 법이다. 인간은 노력하면 할수록 방황하는 운명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을 주셨어요. 착한 인간이란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혀도 올바른 길을 잊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큰 인생의 쾌락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짧은 삶이지만 남을 위해서 아주 그냥 온통 희생하는 이 파우스트를 불쌍히 보시고 천국에서 받아주는 거룩한 대반전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았던 모든 이 논리와 학문 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으면 잊을수록 좋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 배운 것은 언러닝은 잊어먹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럴 정도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세돌이 알파고를 만나서 바둑을 두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축구를 배운 축구 선수가 4년 동안 축구를 배우고 딱 졸업을 해서 대학문을 열어서 딱 사회 진출하니까 야구장이 돼 있어요. 바깥은.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반전 연속되는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파우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이 100번 바뀌어도 100번 대반전이 일어나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향락보다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은 메슬로가 말했던 것처럼 자아실현 욕구는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아실현을 할 때에 반드시 구원이 있고 대반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프리타, 평생을 알바를 하면서 사는데 근데 제가 일본 가서 물어봤더니 프리타, 그러니까 알바만 계속해도요
건강하면은 정규직 못지않은 그 페이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과거 이 아버지 세대들은 미쓰비시에 정규직이 돼서 넥타이 메고 근무하는 것을 로망으로 알았는데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프리타나 히키코모리로 살면서 자기 취미 생활에 아주 탐닉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이게 이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죠. 뭐냐면 갈라파고스처럼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돼서 해외 근무를 한다든지 해외에 파견 나가는 것은 일체 싫어하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이 히키코모리가 일본의 문제라고 일본 정치인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은 틈만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치려고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실제로 일본 같은 데 가서 또 동남아 국가에 가서 아주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면서 뭔가 이 거룩한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면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조건은 우리 주변에 이미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미래는 반드시 어둡지만은 않고 인생에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반전이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과감히 미래의 도전에 맞서며 용감하게 미래를 열고자 하는 이 청년 파우스트들은 멋진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37편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어의 레송 데트라는 말이 영어에도 많이 쓰입니다. 레송 데트, 존재 의미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많이 포장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건 알고 팩트 체크란 말이 유용해요. 심지어는 팩트 폭력이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장한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진실을 말해버리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내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